절대 새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새에 대한 사랑으로 한평생 조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간 많은 새들이 서식지 파괴, 먹이 감소, 환경 오염, 밀렵 등으로 온갖 순환을 겪어왔는데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새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새 연구센터에서 제작하는 인류새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김성광입니다. 오늘은 새의 입장이 되어서 새로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조류학자 모시고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저희 카이스트 인류새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인류새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새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새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오늘 이 제목으로 방송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환경부 산하 호남권, 그러니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관장으로 계신 박진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혜입니다. 아, 네. 저희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랑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께 보이는 팟캐스트거든요. 좀, 예,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생생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지금 현재 호남권 생물자원,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관장으로 지난 1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제 그 전공 내지는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조류학인데요. 그 조류학 박사로서 오랫동안 이제 조류 연구를 하는 이제 업무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자로서의 이제 삶을 오래 살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한 기관에 이제 그 기관장으로서 그 연구를 이제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있는 곳은 이제 목포고요. 만들어진 지 한 5년 정도 된 기관인데, 우리나라 전역의 섬과 연안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 우리나라의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 미생물을 연구도 하고, 그런 그 생물들을 현황을 밝히기도 하지만 또 생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생물 소재로서 발굴을 해서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생물 다양성, 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전시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팀이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예,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교육을 진행을 작년에 했었고요. 또 저희 그 전시관을 1년에 한 1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조리 연구자로서 그동안 한 30년을 살다가 최근부터는 예, 그런 기관을 관리하고 그런 기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제가 딱 듣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덕업 일치를 하면서 예, 한평생 한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면 새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새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연구를 했죠. 예, 음, 상당히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새가 살아가는지 음,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새들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떤 음, 생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 철새의 경우에는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음.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협 요인이 있어서 그걸 보호하려면 어떠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냥 그런 분야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철새는 언제 이동하고 새들의 서식지는 뭐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다. 그러니까 진짜 새사랑이 엄청 남다른 거네요. 그 새를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마음에 들어와서 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인데요. 아, 그때 우연히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스크랩을 그 당시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스크랩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 좋아했었고 그 좋아하는 과정 중에 중학교 정도가 됐을 때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에 가서 원병호 교수님께 좀 조류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조류학자가 원병호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했던 모든 기사에 인터뷰는 다 원병호 교수님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대가이시고 최고의 전문가이구나 해서 이제 경희대 생물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직장도 이제 연구하는 곳에 와서 새 연구를 하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생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좀 적성에 잘 맞고 제가 좋아하는 걸 어릴 때 좀 발견한 게 아무래도 좀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뭐 90년대까지는 또 뭐 원 교수님이라면 뭐 굉장히 유명하시겠지만 또 21세기 들어서는 또 윤모부 교수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박진영 박사님, 관장님이 또 지금 유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아닌가요? 뭐 저는 그런 두 분께 비교할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어쨌든 새를 좋아하고 예, 아, 어쨌든 좋아하는 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업이 돼서 네. 계속 이어지는 좀 예, 행운이 있었던 예, 그런 뭐 연구자라고 볼 수 있죠.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면 거의 40년 정도 거의 새에만 이제 몰입을 해 왔는데 좀 아까 얘기했던 다시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사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 뭐, 뭐 첫 기억, 뭐 첫사랑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새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근데 그게 단순하게 관심과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40년을 이어온 그 연구 대상으로서의 그런 몰입, 이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만. 글쎄요, 그 부분은 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음, 그런 첫 시작 자체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어느 날 그런 기사나 그 잡지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걸 읽으면서 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갔고 호기심이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새들, 예, 제 생활 주변에, 제 집 주변에, 학교 주변에 있는 새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음. 또 새를 집에서 예, 사육조류, 예, 애완용 조류를 집에서 좀 키워보기도 하고 사실 예, 그렇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를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점점점 더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저희가 뭐 흔한 얘기로 뭐 볼매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뭐 그게 또 어쩌면 새 자체가 주는 특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년 전, 햇수로 16년 전인데 그 새의 노래, 새의 눈물이라는 책을 써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오늘 인터뷰 앞서 좀 읽고 왔는데 새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새를 보러 전국 여러 곳을 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책을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또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 박사님 그리고 관장님하고 가장 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내 삶을 좀 뭔가 관통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한 가지는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황해를 지나가는, 통과하는 철새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봄과 가을에 중국과 한국 서해안을 이동하는 새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 새 현황이 그 당시에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서 2000년부터 서해안에 있는 섬들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고도라든지 흑산도라든지 어청도, 뭐 소청도 이런 몇몇 지역들을 이제 골라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런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기록이 없었던 새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한국에 굉장히 희귀한 줄 알았는데, 서해안 섬에서 조사해 보니까 꽤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관찰이 되거나 이러면서 그런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섬 탐조라고 해서 요새 탐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봄, 가을에는 섬에 가서 새를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희귀한 새도 많이 볼 수 있다 해서 섬 탐조가 봄, 가을에 굉장히 인기인데 그런 섬 탐조가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002년에 소청도에 제가 이제 가을에 첫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사를 했던 주 대상이 맹금류였습니다. 가을에 맹금류가 이 월동지로 이동할 때 그 황해도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대편 중국 쪽 해안을 보면 산둥반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황해를 건너가는 새가 최단거리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곳이거든요. 서로 음, 이렇게 마주보고 튀어나와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황해도 앞에 있는 소청도라는 섬이 제가 생각에 조사 여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조사를 들어갔는데 정말 그때 그 2002년 9월에 첫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맹금류들을 봤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청도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는데 그렇게 알려진 소청도에 2019년에 국가철새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2019년에 그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철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한 2년 1개월 동안 거기 주민으로 살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음, 제가 처음 어쨌든 조류 서식지로서 조류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던 지역에 나중에 조류 전문 연구 시설이 들어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개척하는 선발대로 들어가서 그걸 세팅을 했던 것 자체가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고 또 한 음, 가지 재미있는 단편적인 네,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도요새 이동 경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서해안 갯벌이나 염전에서 도요새 포획 작업들을 예전에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90년대 후반에 호주 팀하고 같이 호주 북서부에 있는 에이티마일스 비치라는 곳에 가가지고 도요새 포획해가지고 가락지 부착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음, 당시에 포획된 도요새 뒷뿌리 도요라는 새가 있는데 제가 그물에서 이렇게 꺼내서 봤는데 다리에 금속 가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가락지를 읽었더니 한국에서 부착한 가락지입니다. 근데 아, 그 당시에 한국에서 도요새 가락지를 부착하는 작업은 저희 팀밖에 안 했고 한국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도요새는 전부 제가 다 손으로 만졌던 새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만경강 하구에서 제가 가락지를 부착해 줬던 뒷부리 도요를 1년 뒤에 호주 북부 해안에서 다시 제 손으로 잡았죠. 와,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아주 희박한 확률이고 북반구에서 제가 달아준 새를 남반구에서 잡았고 한 8,000km 가까이 떨어진 데서 이게 사실은 아마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골프공 던져가지고 홀인원 하는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이 에피소드 두 가지를 들으면서 좀 진짜 이거는 좀 청취자들이 궁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새하고의 인연이 각별하다. 어느 정도로 각별할까? 그렇다면 가락지를 사실은 한 10,000마리 정도는 꼈기 때문에 호주에서 만난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가락지를 좀 이렇게 꼈을까라는 좀 생각이 예, 들었어요. 굉장히 연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뭐 분포라든지 이동을 좀 분석하려면 한 마리만 가는 가지는 안 되고 좀 여러 마리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새들을 이렇게 잡았다 놓아주셨는지 그게 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걸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조류를 포획해서 이동역로 연구를 위해서 가락지를 부착을 한 게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0년대 한 중반, 한 94년 정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네. 당시에 그 조류 가락지를 부착하는 작업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있던 기관에서 그 조류팀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가락지를 외국에 주문해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그물도 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세팅을 해서 그 연구를 시작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쎄요, 한 30여 년 정도를 했는데, 많이 제 손으로 만질 때는 1년에 한 2, 3천 마리를 만질 때도 있고, 네. 예, 뭐 적게 만질 때는 뭐, 예, 뭐 한 뭐 몇십 마리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적은 숫자를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있었는데, 네. 아마 그걸 다 합치면 글쎄요, 한 2, 3만 마리는 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네. 와, 굉장한 숫자네요. 네, 이 예. 정도면은 인연보다는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그 당시에 도요새도 네, 제가 가락지를 한 3천여 마리 정도 달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음, 중에 한 마리가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제 네, 손으로 잡았다는 게 좀, 예, 아, 좀 그렇죠. 신기한 우연의 일치인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겁니다. 이제 그 주로 이제 인천에 있거나 또 혹은 뭐 저기 호남 지역에 있거나 대체로 이제 아까 황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서해 쪽에서 이제 섬에서 주로 많이 이런 새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하셨어요. 특히 철새 연구.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원가족이라든지 이제 새로 구성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아니 왜 이렇게 새해만 너무 몰입하고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원망을 좀 들었을 것도 같은데 살짝 가족 얘기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가족 얘기를 하게 되면 참 미안함이 좀 많이 앞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가족들한테는 좀 원망을 많이 들었고요. 예, 좋은 아, 얘기를, 예, 잘 못 듣죠. 그러니까 네. 그 제가 결혼을 해서부터, 예, 제가 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한참 진짜 새 조사한다고 현장을 많이 다닐 때였고요. 그 음, 이후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1년에 현장에서 한 160일, 170일 정도를 다녔거든요. 한 달이면 거의 한 3주 정도 밖에 나가 있고, 아, 일요일도 나가 있고, 뭐 이러니까, 예, 좀, 그, 집안을 챙기는 역할, 뭐 아이를 키우는 육아 이런 것들을 아내 혼자서 다, 예, 담당을 해야 했고, 예, 뭐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음, 조사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고, 그런 걸 음, 통해 가지고 막 자료를 쌓는 그런 재미에 정말 음, 열심히 현장을 누비던 때여서, 네. 아무튼 뭐 미안하지만, 예, 뭐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가족들의 이런 지원 가운데 이렇게 또 관장님으로 또 한때는 또 연구자로 또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예, 큰 사실은 지대한 역할을 하신 것도 가족 구성원들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쪽에 지지가 없었으면 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약간은 조금 슬픈 이야기, 예,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새의 눈물이라는 이 제목 일부분에서 저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 책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좀 있던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그 내용 요약이랑 같이 그 뭐 책에는 이제 따옥이라든지 몇몇 새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이미 16년 전에 처해 있었는지 좀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제 담겨 있는 좀 새들의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몇 곡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새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물새들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 감소 위협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따오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요. 1978년 이때 이제
DMZ 대성동에서 관찰된 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야생 따오기는 이제 더 이상 관찰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그 황새가 번식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번식하던 황새도 충북 음성에서 이제 사라지고 나서 번식하는 황새가 이제 없어졌죠. 뭐 그런 새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광릉의 큰악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광릉의 큰악새도 사실은 198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에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새들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서식지의 그 상실, 서식지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 산업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인구도 늘고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서식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염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참 마음이 아프죠. 음. 물론 이런 새들이 그 사라지는데도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다양한 이제 보건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새들을 살리기 위한 또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살리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좀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쩌면은 인간의 그 활동, 그러니까 자연과 생태를 고민하지 못한 인간의 그런 왕성한 활동 때문에 새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 서식지가 사라졌다.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서 가보면, 인간의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2, 30년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는 뭐 홍수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에서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는 곧 조류 멸절의 위기다. 좀 이런 이야기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와 조류 생태 사이에 분명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마 모두 다 좀 그럴 거다라고는 이야기할 텐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기후 위기가 조류 위기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후 위기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온난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새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다양한 동식물들이 전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다양한 어떤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새가 이제 약간의 지표종으로서 눈에 음. 이제 두드러지게 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만 혼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이런 지구의 어떤 이런 온난화, 기온의 상승 이런 것들이 다양한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생태계가 어떤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거기서 살아가는 어떤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이런 이제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뭐 기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면 약간 이런 겁니다. 새가 이제 산새가 있는데요. 산새가 이제 번식을 할 때, 새끼가 부화해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오랜 진화의 시간에서 그 새가 먹이로 하는, 그 산새가 먹이로 하는, 뭐 대표적인 산새의 먹이는 이제 곤충이겠죠. 곤충이 가장 발생을 많이 하는 피크 시기에 새끼들의 성장이 제일 왕성하게끔 시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음. 그 오랜 진화의 시간 속에서 뭐 곤충이 많지 않은 시기에 새끼를 키우는 새들은 제대로 새끼를 많이 키우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주변 그 환경의 변화와 맞춰서 사이클이 딱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최근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곤충들의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 새끼를 키우는 그 스케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빨리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끼가 한참 왕성하게 크면서 먹이의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이미 곤충은 그 한 2주 전, 3주 전에 이미 발생을 하고 사라지면서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에 새끼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아, 새끼를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가 없게 되고 음, 새끼의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집단 자체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은 뭐 10%, 20%의 감소로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 현상들이 20년, 30년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 산세 자체도 전체 집단의 뭐 10분의 9가 사라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뭐 음, 또 다른 예로는 해양성 조류의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해양성 조류는 외딴 무인도에서 주로 번식을 많이 합니다. 네. 유인도라든지 뭐 육지에 오게 되면 육상 포식자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식자가 없는 외딴 무인도에 가서 번식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 해양성 조류가 최근에 번식 성공률이 나빠지고 새끼를 잘 키우지 못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그 바다새가 물고기를 먹고 사는데 그 주변 해역에서 얘네들이 사냥을 갈 수 있는 범위 내의 해역에서 물고기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 사라진 원인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온도 수온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수온이기 때문에 더 북쪽으로 더 시원한 바다로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식하는 섬으로부터 먹이터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미가 그걸 충분히 잡아다가 새끼한테 먹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음, 너무 먼 거리를 왕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새끼한테 먹이를 먹이는 이런 인터벌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왕복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또 잡아다 먹이는 그 먹이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새끼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고 해양성 조류들이 또 감소하는 데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고 또 다른 예로는 뭐 그런 예가 진짜 굉장히 다양하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들어드리는 건데 서식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새들이 사라지게 돼요. 네,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그 북극권에 있는 그 툰드라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약간 초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양한 이제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초본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번식기가 되면 여름이 되면 정말 다양한 곤충과 무척추 동물이 짧은 북극의 여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철새들이 여름이 되면 거기 가가지고 번식을 하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식생대가 그 남쪽에 있는 타이거 숲이 북쪽으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툰드라의 그 초지가 숲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그 지역에서 번식하는 새들은 자기가 번식하는 환경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번식지가 없어진 새가 어떻게 번식을 하겠어요? 그렇죠. 집이어 사라졌으니까요. 예. 예,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뭐 그 초지에 풀밭에 살던 새가 숲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 전혀 다른 환경이고 오랜 진화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적응한 환경이 있고 그 적응한 환경에 맞춰서 어, 외형도 적응을 해 있고 어떤 행동도 적응이 되어 있는데 다른 환경에 넘어가서 진짜 1년 안에 2년 안에 자기 세대 안에 그걸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멸종으로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새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렇게 음, 사라지는 건 사실 새뿐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대가 바뀌게 되면 식물도 사라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식생대에 살아가던 곤충도 사라지게 되고 그 곤충을 먹는 새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또 새라는 저희가 늘 항상 좀 상호작용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더 예, 와닿는 예, 그 기후위기 문제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어쩌면 또 새가 그 생태계 다양성을 좀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벌을 통해서 이제 뭐 수분을 한다든지 수술, 암술 수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뭐 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 새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새가 사라지면 또 지구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 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 이런 건강한 생태계는요,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 지역 안에 만약에 동물, 식물, 미생물이 뭐 천종이 있다라고 음, 하면 천종 간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이거를 뭐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서로 이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한 종이 딱 빠졌을 때 도대체 그 여파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음, 구체적인 어떤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밝혀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 사실은 그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종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종들도 너무 많고요. 음, 그 각각의 종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류만 빠져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상호작용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연쇄 도미노 현상처럼 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음, 어, 일단 좀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 내에서 그 하나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이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1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가 이제 곤충을 먹는 새가 많거든요. 산새들은 특히 이제 번식해는 곤충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곤충을 먹는 새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 새에게 잡아먹히는 곤충이 포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절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 조절자죠. 이렇게 대발생하는 걸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절자가 사라지게 되면 곤충이 대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곤충이 대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곤충이 먹는 식물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음, 굉장히 식물을 많은 양을 평소보다 네. 먹어치우게 되고, 그럼 식물도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숲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숲의 건강성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 새가 사라진 여파가 이렇게 미칠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서 중간 포식자가 난립하게 되고 결국엔 숲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린다.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국판 그 침묵의 범 레이첼 카슬 한국의 에디션 뭐 이런 느낌인데 좀 이런 내용처럼 좀 혹시 연구하는 내용 중에 혹은 주변의 동료들이나 후배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판 레이첼 카슨의 그 침묵의 bom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인류세 시대에 좀 한번 눈여겨서 볼 만한 연구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연구다. 뭐 좀 그렇게 눈여겨보는 내용이 있는지 좀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뭐 숲과 관련돼서 그 연구했던 그런 논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음, 저는 그 캐나다 연구팀이 이런 다양한 새들의 이제 번식과 관련된 숲에서 번식하는 새들에 관한 전 세계에서 나온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음, 새들이 늘상 숲에서 있어 왔고 숲에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들이 숲의 어떤 곤충의 조절자 내지는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다. 만약에 이 새들이 사라지게 되면 전 지구에 있는 숲은 급속히 망가질 거라는 어떤 이 리뷰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논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에 숲에만 한정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음, 습지의 예를 든다, 습지로 넘어간다 그러면 습지에도 역시 상위 포식자로서 조류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 사라지게 되면
또 어떤 새와 물고기 아니면 새와 무축지동물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숲에서 벌어지는 그런 숲에서 새가 사라졌을 때 어떤 전개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런 습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창 오리떼. 이렇게 철새들이 이제 개체수가 온난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좀 바뀌고 실제로 개체수도 좀 줄어들면서 관찰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동시에 그 지역의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저도 좀 최근에 연구 동향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연구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인류세 시대에 새의 실종, 새의 개체수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속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인터뷰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보려고 합니다. 좀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당분간은 어쨌든 제가 이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은 어쨌든 저희 기관에서 이제 연구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이제 생물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의 현황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이런 건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은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은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몇 년 뒤에 이런 새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리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요. 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될 것 같고 음, 또 한 가지는 뭐 제 소망은 제가 새를 워낙 좋아하고 현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는 다시 현장 연구자로서 돌아가고 싶은 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장을 좀 건강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현장을 좀 다니면서 새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일을 예, 하고 싶습니다. 아, 그 계획에 저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앞에 이제 성하나 박사님하고도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그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면서 시민과학. 그래서 과학자들만의 혹은 새 연구자들만의 연구가 아니라 시민들도 그 연구 과정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구축해 보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관장님 그런 연구를 역할이 꼭 좀 필요합니다. 네. 연구자의 역할은 사실은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AI가 발달하고 아, 예, 그런 AI의 어떤 연구 기획력이나 분석력, 자료 해석력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이렇게 이 양을 늘려가면서 이런 현장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은 사실은 시민과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민과학의 영역으로 점점 더그 확대되고 강화될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음, 말씀하신 그런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고, 예, 꼭 필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그것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기획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들께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세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채워서 답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세는 인류세는 제 생각에 갈림길이다. 갈림길이다. 왜죠? 네네. 지금 현재 이런 지구의 상황 내지는 이런 자연 환경, 이 생태계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점점점 좀 악화되지 않을까? 점점 많은 종들이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보호하고 싶어서 이게 다양한 활동하는 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작은 어떤 성공 사례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하나의 길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개선될 거라는 어떤 희망이 주어지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갈래길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느 길로 접어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양갈래길 앞에 서 있는 약간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네, 인류세는 갈림길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 한마디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저희가 진짜 이런 후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약간 뭐 대멸종의 시대, 음, 뭐 생태계 파괴의 시대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평가해줄 후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사실 우리도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우리의 운명도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도 생태계 일원이고 그런 생태계에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과 사실은 동일한 입장에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조금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네, 예, 너무 과도한 이용과 개발과 그게 중심이 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동료 내지는 우리의 이렇게 삶의 터전을 어떻게 잘 가꾸고 이걸 다듬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알리고 이런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동료,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동료, 동식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남습니다. 예, 동료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까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의 박진영 관장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네이처에 실린 연구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1,500종가량의 조류를 멸절시켰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서식지 파괴를 비롯해서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밝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간에 의해 생태학적 그리고 진화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우려도 전했습니다.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후위기, 조류위기, 그 다음은 인류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한다. 뭐 이렇게 이제는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
그리고 새들과 같이 대규모로 멸종하는 사례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류새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새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새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새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새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인류새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